세 번째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조재원 서강대 교수님께서 고창 지역의 공항 수습책과 사회 경제적 현안, 흥덕현 민정 지도체 폴리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고창 지역 도항농민군 수습책과 사회경제 현안 이런 주제로 흥덕현 민정치부책을 분석했습니다. 이 민정치부책은 이 가보년과 을민원의 이제 흥덕현에서 이 생산한 아까 이제 두 번째 발표에서 정교봉 선생님께서 이제 담양국시들 아전들 얘기를 하셨는데 이 시기에도 이제 국시들이 있었고요. 담양국시와 이제 아전들이 주로 이건 이제 그 다음 시기이기 때문에 80년대까지는 주로 이제 국시들의 전성기였다면 이 시기는 이제 여양 진시 플러스 국시 또 그다음에 이제 박시까지 해서 그들이 이제 번갈아서 이제 아전하면서 주로 이제 여기 나온 민정치부책의 이 치부책을 아전들이 수아전이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 시기는 이제 국시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진시들이 이제 한 내용이라서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이지만은 규장각이 오랫동안은 이제 잘못 알려서 바로 그 밑에 영광의 치부책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는 그래갖고 김성경 선생님이라는 분이 해줬을 때도 이제 이게 전라도 영광자료라고 됐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실상은 흥덕자료다 해서 교정을 해서 이제 본인이 밝히셨고요.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그동안 아무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여기다는 뭐 분석도 없고 이제 번역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이 좀 나서 작년 말부터 이제 최근까지 한번 이걸 이제 한번 정리해보고 600건 이상 점이 되는데 전체 이제 낱장을 세워보니까 필요한 자료가 한 200페이지가 넘고 이제 건수로만 600건이 좀 넘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려졌던 이제 농민군을 어떻게 진압하고 다스리는가에 넘어서 이제 이들 어떻게 통제하고 이제 제일 말단이 이제 하간 이 방방곡곡 단위의 흥덕현에서 이제 일어나는 실상과 거기다 이제 민원들 처결 과정 또 이제 농민군의 가족들에 대한 이제 이 사후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농민혁명으로 일어나는 이제 각종 민원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이들이 이제 민원을 제시하고 흥덕현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게 이제 전체 비망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치부책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육하원칙이라는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본인들은 굉장히 잘 알지만은 이를테면 저 송가 놈이 그렇지만 그 송가가 과연 송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도 많아서 생략된 부분을 나름대로 많은 유추를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좀 초보적인 단계로 먼저 이제 도항농민군을 어떻게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흥덕현에서 수습하고 있는가라는 걸 이제 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 문서를 발급하고 농민군을 이제 배반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증명서 그런 걸 이제 강요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크게 한 주제를 잡아봤고 두 번째는 이제 농민군 진압하는 이제 민병대 우리가 잘 아는 수성군이라든지 민보군을 이 지역 단위에서 향천에 아마 이 유림들이 주로 하니까 여기 이제 이런 향교 같은 데서 했던 것인데 그런 민복을 운영하고 또 농민군을 어떻게 체포하고 또 농공행사를 하는가 이런 부분을 또 두 번째 살폈고 세 번째는 이제 전국 단위로 일어나지만은 이 오가작통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작통제가 이제 흥덕현에서도 실시되는데 흥덕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약장 얘기는 잘 알겠지만 연장이라는 얘기는 좀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딴 지역에서는 이제 연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주로 이제 연장은 전라도 아까 말씀하시는 이제 고생선생 말씀 이제 전라 우도 지방
저쪽 이제 전라도 지방에서 연장이라는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 당시 이제 연장과 비슷한 용어라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뭐 통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통장이랑은 좀 개념이 틀리지만 이 약장 밑에 연장과 중요한 게 통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통수가 있고, 통수는 이제 5호를 관장한 통수고, 5 이제 지역을 관장하는 게 이제 연장인데, 이제 약장이라는 건 이제 향약장이고, 이들이 이제 어떻게 그 작통제에서 역할을 했고, 농민군 체포하고, 동네를 이제 소위 그 최말단날에서 일단 뭐 쉽게 얘기하면 연장 정도는 이제 반상회라든지 동네 이걸 주도할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살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사회경제 현안으로서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인증, 족칭, 뭐 징결 뭐 이런 게 나오지만 디테일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생소한 용어들이 나온다. 공마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런 게 생성됐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행됐고 문제가 됐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한 20분 정도 동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민작치부책을 설명하면, 이 민작치부책은 조선 후기부터 그 통감식이 이를 때까지 전국적으로, 심지어는 이제 평안도, 함경도까지도 있지만은 전라도 지방에 민작치부책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나 이제 이 가보는 이 언저리에 대한 내용들은 실상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파악한 거로서는 서울대 규정학에 있는 이 흥덕 민작치부책과 또 고대도서가 있는 이제 그 진화현 민작치부책, 그 다음에 동학재단에서 최근에 발굴한 개인 소장이 이제 전라도 나주부를 중심으로 하는 전라도 이제 도서 지방까지 연결되는 민작치부책 3개가 이제 전라도 지방에 있는데, 이 가장 상세한 것이 흥덕치부책으로서 이거는 이제 전 내용으로 되어 있고, 페이지 수를 이제 빈 페이지 빼놓고 이제 실상 적혀 있는 거랑 표지까지 해서 제가 씌워보니까는 한 227쪽이 되고, 또 이 그 건수도 전부 합치면 이제 이 민장을 올린 건수가 632건이고, 또 이것도 이제 가보는 2차 봉기 해서 이 일민원 농민전쟁이 끝나는 이제, 그래서 이거 하간 그 농민전 전 과정을 아울 수 있는 내용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이것은 결국 이제 당시 고종정부가 이제 동학농민을 추스리고 그 지방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의지가 이제 반영된 것으로 이제 정부 측 차원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밝혀져 했던 거는 이제 그 농민군 수책은 조금 더 상세하게 밝힌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사회경제 현안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이제 그 1970년 60년대 후반부터 70년 초반에 이제 이 한우근 서울대 한우근 교수님께서 이 동학난 기인에 관해서 이제 한국문화연구원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원 1970년에 책을 냈는데, 동학난인가 해서 거기에 이제 사회경제 문제를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벙벙하게 두루뭉술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나온 부분들이 흥덕편에서 굉장히 가장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이 민작치부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지역민들의 사회 경제적 요구사항과 이제 해결이 어떻게 됐는가. 대부분 미봉책 끝나지만 어찌됐건 이제 심한의 결과는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영학당을 이제 결세조항운동 부분을 한번 작년에 이제 고창에서 한번 발표를 했고, 그걸 이제 정리해서 논문을 낸 적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제 제가 이 민작치부책을 그때도 보긴 봤지만 디테일하게 좀 해석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민작치부책을 번역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해석해서 보니까 이게 역사적인 경험이 굉장히 이제 들어맞춰지고, 이 영학당에서 왜 이렇게 소위 고마전 문제를 얘기한 건지, 저도 굉장히 생소한 얘기지만 이제 그런 것들의 조금 맥락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될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밝힐 수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농민구 수첩에 이제 이 소위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입지 발급과 이제 반도가 있는데, 그래서 당시는 이제 토양증을 발급받아야지 이제 이 동네도 다닐 수 있고, 지경도 넘어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환양이라든지 이거 일에 관련된 입지를 발급해서, 또 도항농민군에 내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아니면 참여했으나 이제, 개과천선한다는 거죠, 이제. 반도, 도항을 배반했다는 이제, 소위 그런 이제 증명서를 받아야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주 그 우여곡절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 내용들은 제가 발표문에 상세히 썼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동안 이제 내용 중에서 농민군에 이제 관련되거나 아니면 그 가족이거나 뭐 도움을 줬다고 이런 사람은 이제 막말로 와서 관청에서 족치면 이제 나는 뭐 관계없다든지 아니면 죄질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뭐 내우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마지막에 재결문을 쓸 때 이제 반동, 뭐 너는 동학을 배반했구나. 이제 그거는 이제 아전의 판단인데 능각점이 이전의 비리를 아주 잘 깨닫고 있구나라든지 사악함을 이제 너는 끊어냈고 이제 이렇게 했다. 또 사악함을 버리고 아주 착하게 살겠다는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화전의 수석의 그 임의 판단에서 이제 회신문을 써주고 거기서 이제 소위 감별을 하는 거죠. 농민군인지 농민군에 관련했는지 얘는 좀 봐줄만하지 아니면 잡아 독칠만 심지어 뭐 잡아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곽경선이라는 경우는 안 되는 경우인데 이 사람은 농민군 이제 시자 농민군입니다. 그때 농민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동네 주민들이 이 사람은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전히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죄가 없다면 어떻게 의심 샀겠는가 번거롭게 하지 말아서 일축하고 이 사람은 이제 처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풀어주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보통 제가 딴 지역에 아까 말씀드리는 이 전라도 진안현에서는 거의 동네가 좀 작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봐줍니다. 그 개과천선에서 봐주고 거기서는 이제 공문도 작성하지 않고 그냥 아전 판단으로 이제 대체로 풀어주는데 여기서는 풀어준 경우도 있고 안 풀어준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병대 운영과 이제 농민군 체포인데 이 흥덕에는 이제 동네가 크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 지역으로 농민군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런 농민군 체포에 주력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인접 지역의 수성군에 와서 활동하는 이제 장성의 민복원들이 와서 이제 장성 민복원이 이제 활약이 큰데 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뭐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 주민들의 불만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장성 민복원의 경우는 이제 특별한 거지만 도학 도적보다 더 심하다라고 이제 아전이 판단했는데 그래서 저들은 이제 뭐 잡아들인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보이는 거죠. 또 같은 이제 이 흥덕현 지역에서도 면 단위를 넘어가는 경우도 이제 좀 많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민복원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항상 자원인 줄 알았더니 또 민복원도 강제 노동이다는 거죠. 그래서 민복원을 빼달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갈수록 그래서 저는 강제 동원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 김학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수성군에서 면제시켜달라. 뭐 잘못하다 수성군에 갔다 죽기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흥덕관에서는 이건 준적법이다. 뭐 번거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소위 무기들을 이제 반납하는 우리 뭐 5.18 때 이후 같은 경우였지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침탈도 있고 금전을 징수하는 경우도 행해했고 이런 사례도 보이고 또 그 흥덕 민복원의 핵심이 이제 강씨들, 강영중 등이든 또 농공현상 문제들이 이제 을미년 중반부터는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통제라는 것이 이제 보통 작통제라는 게 이제 통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주민 통제하고 농민군과 이제 가족 친인척을 감독하는 것인데 이제 흥덕현도 굉장히 흥덕현도 이 그 민보군이 활발했고 작통제는 관에서다지만 민보군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향청이라든지 이 향촌 말단 지배 조직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 그 굉장히 뭐 상세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황현의 매천작 보면 작통제라는 것이 자기 황현의 고향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 광양 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 흥덕은 형식은 아니었다. 작통제라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양반인데 그 작통 거기 성책에서 한량했더니 창피한 거죠. 아, 내가 양반인데 어디 저기 뭐 학원 무사츠 한량을 했다. 그래서 나는 양반이 때문에 한량이 아니다라고 이제 바꿔달라고 하니까는 이제 아전이 그것도 연명으로 이 약장과 연명으로 이제 계록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제 뭐 별것도 아닌데 양반은 그냥 동무로 괴롭혔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 정도로 판단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흥덕현에서는 작통제가 이제 철저하게 실행되었다. 타지역과 달리 그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거 이런 사항들은 뭐 비슷한 경우지만 또 이제 그 연장이라는 것이 이 지역 주민의 민원의 대명 역할을 하지만서도 또 어떤 이 그들의 또 그 피해가 있다는 것이 이제 이 기록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연장이 일타로서 밑에 일동면이라는 곳에서는 연장이 결세를 막 함부로 거둬간다는 이제 주민의 호소가 있었던 거죠. 다음에 이제 그 좀 완전히 거의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농민군의 재산 모수인데 이제 이건 농민군이 재산 모수였는데 보통 이제 농민군이 약탈만 당한 것을 알지만 농민군의 재산 모수도 실상 이제 적지 않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민군의 재산 모수보다는 농민군 얘기 나올 땐 주로 이제 굴총이라든지 이장 문제가 많이 얘기되는데 뭐 그런 문제도 분명 있지만은 굴총 문제는 뭐 항상 그 나오는 전국에 나오는 부분이죠. 이 지역에서는 이제 농민군의 재물 탈취 문제도 적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그래서 이제 여기 김보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김보일. 북면과 일동면을 하서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수성군인데 수성군 출신이 그 농민군을 전향해서 이제 소위 서작권을 박탈하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나오는 게 하나 있고 또 이제 심지어는 이제 고창에서 이제 농민군인 이 임천사라는 사람이 이제 배를 탈취하고 선상에 이제 그 미조를 탈취했다는 이제 호소가 있었고 뭐 이런 부분 또 아니면 이제 농민군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동학을 빙자했다. 동학 미세를 빙자해서 이제 고영구라는 사람이 뭐 쇠솥을 그 빼앗아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돌려다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장에도 통보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농민군에 대한 이제 그 재산 몰수하는 부분.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농민군의 재산은 이 민보군이 재산을 탈취해서 활용하고 관군과 지방 관청 재정을 하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좀 생소한 것 같지만 당시에는 아주 공공연히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흥덕현에서도 농민군과 그 가족에 대한 재산 몰수 이게 이제 족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행탈하는 거 인증 이런 사례도 몇 가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민군의 재산 갖고 이제 서로 싸움하는 거죠. 잡아갖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사포의 이제 두민, 사포 오두머니, 김은죽 등이 이제 농민군 고속천으로 탈취한 돈이 이제 아니 같이 놀아 먹어야 되는데 농민군은 성채란 놈이 혼자 다 먹었다고 그래서 그걸 돌려서 같이 놀아 먹자는 이런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서 있었다. 하여간 이제 그 농민군들의 것을 이제 모두 뭐 먼저 잡놈 인자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 지역에 이제 회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군방정과 징거 문제인데 명례궁이라는 거는 이제 그 조선 4대 그 군방의 하나고 핵심 군방입니다. 지금 덕수궁이 옛날 명례궁이었고 고종 정부의 왕실정을 역할하는 것인데 이 명례궁도 이제 흥덕계 땅을 많이
그 소유하고 있었고 진교라는 명목으로 이제 토지를 이제 탈취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치부책에 나오는 거 아니지만 잘 알려진 것이 이제 정읍의 농민군 신준직이라는 사람이 흥덕현에 들어와서 이제 명례군의 납부할 이제 도저를 이제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까 이제 그 정용호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선력학 수세 문제도 이제 바로 이 그 군방에서 군문을 징수하는 것이. 근데 이 명례군 군방이 워낙 이제 이 동네 1880년대 들어와서 나라 망할 때까지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미 80년대 흥덕 주민들이 여러 명이 떼거리를 해서 이제 그 호소합니다. 80년대부터 계속 몇 년 단위 호소하는데 자료 보니까 규정이 다른. 근데 결국은 20년 동안 호소해도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명령 토지는 계속 유지되었다는 것이고 이건 도항농민군도 얘기했지만은 그리고 이들이 이제 계속 호소해도 이 지역에서는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뭐 하간 이언령 비언령으로 니들 말은 알겠지만 참 어려운 문제다. 감히 어떻게 이 흥덕현의 아전이 명령과 싸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명령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했다. 두 번째는 이제 백지징세 문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백지징세 문제는 한 20여 차례 정도 이제 그 200몇 건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이제 면세 요청이고 그다음에 이제 백지에서 그 세금을 거두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소위 그 수세권을 이작하고 왜냐면 이 그 백지징세 문제는 도항농민군의 주장에서도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 흥덕현에서도 아주 기록은 짧게 됐지만 한 20회 정도가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마전이라는 것은 그 지방에서 하여간 나중에는 원래는 이제 지방관이 부임할 때 그 부대병을 쓰는 것이지만은 이게 그냥 그 잡세 명식으로 변하면서 이제 이 무명 잡세가 되는데 흥덕현에서도 굉장히 관행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고마전 문제는 영학당에서도 나오는데 결국 그 제가 그 지도를 보니까 이제 고마청이라는 것이 딱 있더라고요. 흥덕현 그 동남쪽 바로 현 관할 밑에 그래서 이제 고마전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농민군에서도 고마전 한 용어를 민고라고 하는데 민고 형벌을 교정청에서도 지시하지만은 흥덕현 고마전은 계속 유지됐고 적어도 그러니까 이제 흥덕밀란의 5가지 요구 조건 하나가 이제 고마전의 횡령금. 왜냐면 이거는 고마전이 있는 한 농민들의 부담이 이제 전체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사채는 이제 뭐 이 지역에도 전국같이 있었지만은 뭐 하여간 당시 뭐 만만한 게 동학이라고 해서 얘는 동학은 아니지만 동학이다. 뭐 비동 즉동이라는 표현. 뭐 하여간 이 지역에 이제 동학이라는 그런 이제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재산부터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그 영체저체라는 그 영제라는 문제는 보통 조선후기 개념, 전기 후기 개념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보년에도 영절이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가 그랬더니 흥덕현에서는 이 가보년에도 영절이가 중앙의 권세를 얻어서 지역 주민을 이 사람 영절이는 직접적으로 이들을 타박하기 어렵지만은 농촌 고리대를 통해서 농민들을 이제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 영절이 문제도 이 지역에서는 큰 이제 이슈로 하나 됐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다시 이제 그걸 좀 가자면 이제 당시 이 지역의 농민군은 이제 그 이분법으로 분류해서 어떤 뭐 호모사케라는 표현을 이제 할 수 있는 약간 뭐 말하자면 뭐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린 이 동네에서는 막 이 사람들의 재산을 뺏고 막 약탈하고 뭐 부녀자를 겁탈하고 이런 것들이 뭐 말하자면 뭐 비유는 적절하지만 뭐 불가추천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아예 그냥 뭐 조리돌림 당하는 존재가 됐고 그래서 신에도 제물을 받으셨는 이제 인간 호모사케를 같은 이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흥덕의 농민과 그 가족과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현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황당한 논리와 이제 언설로서 이제 그들의 신념을 꺾고자 하는 뭐 나쁜 마음을 내치고 선을 줬다, 허물고 줬다, 뭐 동승양승,
동학은 나쁜 것이고 나머지는 좋은 것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농민군들이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이 지역에 이 치구책을 쓰는 아전들이 민폐의 근본을 아전에 포함했고 아전에 포함하고 타막과 관련해서 연유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아전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관련했었겠나. 그는 결국 미봉책이 끝났고 그거는 영학 땅으로 다시 재현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이제 아전 중에 박우종에서는 이 시기도 아전했다가 다시 박우종이가 또 다시 흥덕밀라 때는 영학 땅 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경제리 문제나 왕실제정을 하던 명령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해결 가능해서 이제 이 주민들의 민원을 적당히 구슬이고 얼렁뚱땅 미봉하는 방식 플러스 농민군을 이제 아주 강하게 처벌하는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이제 합치된 경우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민정집을 통해서 조금 판단을 시키게 됐다. 이 정도로 발표를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한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님께서 동아농민혁명 이후 고창지역 토지 소유 구조와 소유자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남기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인데요. 예, 제가 발표할 거는 이제 동학농민혁명 이후 이제 고창 지역의 토지 소유 그리고 토지 소유 구조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학혁명이 94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바로 직후에 전체적인 고창의 전체적인 상황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일단 자료상에 문제가 있었고 일단은 저는 지금 조금 시기를 그러면 좀 뒤로 가서 지금 현재의 어떤 토지 제도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일제시기 초창기에 조선토지조사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토지조사 사업의 그 결과 과연 고창 지역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많이 보충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고창 지역이 일단 토지조사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서 선생님들 발표해 주셨잖아요. 3개 지역이 합쳐져 있는데다가 그리고 당시에 토지조사 이후에 그 상황이 17개 면에 그 면 산하에 거의 그 리가 10개씩 다 있습니다. 10개 이상씩. 그러니까 거의 180개 정도의 리가 있는데 이거를 전체 이거를 통계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표드린 거는 아주 기초적인 작업이고 전체적인 그때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고창군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고창 토지 소유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조선 토지조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토지가 어떻게 분포됐는지, 지목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러니까 토지 종류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이런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서도 다 말씀해 주셨지만 고창은 무장기포나 이런 걸 통해서 동학농민군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어떤 지역적인 개편 이런 것들을 경험한 지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1910년 이제 한국이 강제로 병합된 이후에 전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토지 수요 구조를 확정하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국 병합 이전에 토지 질서를 완벽하게 다 바꿔버리는 그것이 바로 조선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 소유 구조의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나타난 어떤 문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제 시기에 초반기, 아주 초반기에 고창 지역의 사회를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걸 지금 발표하는 것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고창군의 토지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어떤 사회가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토지 분포는 어떤가, 지목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토지 소유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주체들이 어떤 형식을 갖고 있었을까, 그리고 한국인, 일본인 토지 소유자들은 많은 토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누군가, 그 다음에 국유지, 회사, 공동체 이런 것들은 얼마 정도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발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은
조선토지조사협의 결과물인데요. 원래 가장 좋은 것은 토지대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선토지조사사업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토지신고서라든가 토지조사부라든가 실지조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면 좋은데요. 아쉽게도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고, 그리고 토지조사사업 때 만들어진 토지대장은 전체를 열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폐쇄 토지대장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군청에 있을 텐데, 그거는 아마 개인 관계 때문에, 왜냐면은 토지대장이란 조선토지조사사업 결과에 만들어진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 토지대조의 어떤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토지가 있잖아요. 우리 집원 있잖아요. 그 땅의 첫 소유자가 누구냐고 할 때 토지조사사업 때 만들어진 그 소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다 열람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러면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실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지역에 조사를 하면서 그 지역의 개발적인 모형을 만듭니다. 지적도의 기원이 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원도고요. 그 원도라는 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원도는 국가기록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기록을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통계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이 원도에는 그래서 필지수, 땅 이제 한 면적이죠. 소유자 한 명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 그거를 하나를 필지라고 하는데, 필지, 그 다음에 지목, 답, 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소유자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면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면적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소유자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어떤 한 리가 얼마나 많은 필지로 분할되어 있는지, 그러면 거기는 많은 소유자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도의 첫 번째 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도는 리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리 단위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송면 낙양리다. 그러면 낙양리 원도잖아요. 그럼 그 앞에 전체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일람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일람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지목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은 몇 필지가 있고 답은 몇 필지가 있고, 리마다요. 여기에 낙양리에 전체 전이 몇 필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몇 년도에 이거를 시작했다, 몇 년도에 종료했다가 나와 있고, 그리고 누가 했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총 이게 리니까 한 장에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 이렇게 몇 장이 있는지. 그래서 이게 리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이게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일람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29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낙양리 같은 경우는 전체 29장으로 원도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붙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적산과 교정을 하는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내용입니다. 지적도랑 비슷한 것 같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원도, 이게 지적도의 기원이 되는 거고, 하면서 측정하는 겁니다. 이 면적은 대략적으로만 알 수 있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측정이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연필로, 모는 종이에 연필로 이렇게 그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착묵한 겁니다. 묵으로 이렇게 진하게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참 이게 보기 어려운 게, 요 안에 여기 사람들 나와 있잖아요. 요게 연필로 쓴 건데, 여기 기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건 이제 밖에다가 빼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좀 확인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보면, 먼저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 시작되는 것은 전국에서 이제 한국이 병합된 다음에 1910년부터 토지조사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토지조사 사업의 기간은 각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조선토지조사 사업의 어떤 그 절차는 먼저 조선총독부에서 관보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창이다 그러면 고창은 언제부터 토지 신고를 해라, 이렇게 공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그 토지 신고를 해서 토지 신고서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측정반이 내려와서 일필지 조사라는 실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실지 조사부를 만들고, 아까 보셨던 원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조사부를 만들고, 그 결과를 이제 공시하는 거죠. 이게 사전
고창 공시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보고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게 재결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절차를 겪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은 이렇게 됩니다. 14년 7월 20일부터 15년 9월 30일까지 토지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게 원칙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토지 신고와 그 다음에 실제 측량이 원래 따로따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효율성을 위해서 조선총독부의 입장입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한 13년부터 함께 합니다. 측집안이요. 그래서 고창은 그 이후에 측집안이 한꺼번에 이제 제작을 합니다. 신고도 받고 원도도 제작하고 실지 조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 결과를 16년 8월부터 공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불복 신청은 대략 8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2년 정도 이제 고창 지역에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이 다 측량의 시대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엄청난 측량으로 이제 점철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측집과 업무 정말이라고 해가지고 전라북도 전체 군별 실적별을 이렇게 나타난 표인데요. 고창군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동리가 면수는 몇 개다, 그 다음에 정동리는 몇 개다, 확정된 필수는 몇 개다, 토지 신고서는 얼만큼 제작했다, 그리고 실지조사부는 얼마 됐다, 뭐 신고자는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지는 얼마였다, 뭐 소유권이 없는 토지는 뭐였다, 이런 표가 있어서 이걸 가져온 거고요.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이제 고창군 같은 경우는 대략 확정된 필수가 그 전라도에 그러니까 이 확정 필수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고창은 대략 전체 전라북도 필수의 한 9.2%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좀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신고자 수 이렇게 되고요. 정동리 수가 가장 많은, 전북에서 가장 정동리 수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행정 단위가 가장 조밀했던 지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신고지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무통지 구규지가 조금 더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조서 작성이 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북 내에서 한정했을 때 신고는 좀 안정적으로 했던 지역이고, 반면에 무통지 구규지와 분쟁지 조서를 작성하는 건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거든요. 그래서 행정적 분쟁 처리가 조금 높았던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분포인데요. 이 토지 분포는 이제 그 원도의 그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일람표가 있잖아요. 그거를 전체를 한번 제가 통계를 내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여기를 담당했던 쪽은 이제 측지 3반, 측직과 3반, 임시토지조사국 측직과의 측지 3반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반장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 리마다 이제 고창군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측지 3반에 소속된 5개 반이 있는데요. 이 5개 반이 전체 리를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측량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분반에는 이제 구성원이 반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원이 있고 검사원이 있고 측도원이 배치되는데요. 감사원까지, 반장하고 감사관입니다. 반장은요. 그 다음에 감사원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일본인, 나머지는 이제 한국인으로 구성된 반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년 2월 중순, 아까 그 토지 신고 기간과 겹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같이 하고 전체 이제 원도가 다 작성되면 이제 교열을 하는 겁니다. 적산하고 교정하는 기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토지를 신고한 다음에 이제 사전 공시가 되잖아요. 그 사이에 이동하는 토지,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걸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이동지 특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쭉 이어졌고요. 그리고 15년에 이제 행정구역 같은 경우는 고석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지만 14년 부군폐합으로 이제 새 군이 고창군으로 통합돼서 17개 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역으로 보면은 13개 면에 1개 읍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15년에는 이제 3개의 면이 더 존재했고, 요것이 이제 35년에 개편 과정에서 분할돼서 각 지역으로 편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드린 이유는 여기 심원면, 해리면, 상하면, 공읍면 요 지역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안가와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의 경계로 이 지역에는 좀 일본 대지주들이 대표적인 지주들이 있었던 지역이어서 한번 지도 가져왔습니다. 그 반대로 아산면이라든가 무장이라든가 특히 고창 같은 고창 이때는 면이었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배후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일본인들의 침투가 굉장히 적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의 토지 지목 구성을 보니까 총 필수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답이 차지하는 것은 5만 천 정도, 그리고 전이 한 5만 정도. 그래서 전답의 합계를 해봤을 때 지목 구성상에서 한 80%를 차지하는, 그래서 역시 고창은 농가 밭이 굉장히 발달한 농업지대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지가 그리고 한 18,000필지 한 14%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임야는 그러니까 완벽한 산이 아니라 경지 가능한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 한 3,000필, 묘지가 요 정도. 그리고 지는 지소, 그러니까 물이 차 있는 못이나 뭐 늪이나 좀 요런 것들을 지소로 하는데 요게 요 정도 되고요. 잡종지가 이렇게 되고 사찰지, 그러니까 선운사 소유였습니다. 사찰지가 대략 요 정도 되고요. 그래서 대지 필수가 많은 곳은 대략 요런 면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 되고, 특히 대지가 많이 많았던 곳은 고창면입니다. 고창면에 읍내리가 가장 많은 필수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뭐 심원면에 뭐 하전리, 고전리, 주산리, 그 다음에 해리면에 광승리, 송산리, 대상면에 중산리, 매산리, 성송면에 낙양리, 이런 리가 그 대지 필수가 좀 많았던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하고 답을 기준으로, 아무래도 농경지대니까 그래서 답이 좀 더 많았던 지역, 상대적으로 한 100필 이상, 예. 그리고 전이 많았던 지역, 그리고 요게 비슷한 지역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대략적으로 성송, 고수, 오산, 상하, 대산, 고찬, 벽산 이렇게 면은 답이 더 우세한 지역. 그러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이게 면적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면적을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참 좀 난감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개인 소유하고 있는 필지가 굉장히 많았다. 답이 훨씬 좀 더 많았던 지역은 이 면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도를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더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이 많았던 지역은 아산, 심원, 흥덕, 부안, 석곡, 무장 이렇게 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좀 더 많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전답이 조금 더 균형적인 쪽은 공음, 해리, 성내면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리 단위에서도 좀 필지가 세분화됐던 그런 리가 있는데요. 그게 하장리, 왕촌리, 성산리, 강남리, 예전리, 덕암리, 중산리, 구암리. 여기는 그러니까 그 해당 면의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세밀하게 더 1000필 정도로 나눠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 내부에서도요, 차이가 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지수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읍면, 상하면 여기는 한 1.6배 정도, 1.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지수 사이가 뭐 아주 크진 않은 거죠. 그런데 고창이나 아산, 해리, 부안, 심원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필지수가 오밀조밀한 지역과 큰 지역이 좀 차이가 3배까지 나는 그 안에 리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동지 특도는 이걸 어떻게 이게 뭐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매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단기간에. 그래서 단기간에 매매가 된 지역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매매가 좀 활성화되어 있던 지역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를 보면요. 그러니까 고창군의 어떤 원도상의 전체를 이렇게 쭉 통계를 내보면 일단은 이것도 통계를 더 많이 내야 되는데 16,962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총 소유, 이들이 소유한 거는 한 필지가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앞에랑 이게 수치가 좀 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렇다. 그래서
근데 고창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위에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10대 소유자, 그 다음에 30대 소유자.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고창 군 내에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10명, 그리고 많이 갖고 있는 30명 해봤더니 10대 소유자로 했을 경우에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7.54%입니다.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위 30% 넓히면 한 11.62%. 그러니까 고창 전체 토지의 필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 한 9분의 1 이상이 전체 필지의 30명에게 귀속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상위 토지자 구성, 이건 정말 많이 이제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국유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유지가. 그래서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명례구린이나 뭐 이런 쪽이랑도 분명히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렇게 좀 차지하고 있었고, 일본인 중에 아베 이치사쿠로, 이 사람은 조선신탁의 대주주로도 활동했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 그 다음에 고창에 유명한 그 김성수 가문 있죠. 김현수, 김성수, 그 다음에 김경중. 그쵸. 이쪽이 좀 많이 갖고 있었고, 동해실업 주식회사가 있었고요. 아까 그 고석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영곤, 이분이 많은 필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회사 국유지 한국인 토지사 분포는 이렇습니다. 주로 많이 갖고 있었던 지역을 제가 한번 나타나 본 겁니다. 국유지는 어디에 많았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어디에 많았고, 그리고 김현수, 김성수, 김경중 이쪽 김씨 가문에 많았던 지역은 이쪽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본인 토지 소유는 한 2.92% 전체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일본인 소유가 많았던 면은 이런 면입니다. 근데 이런 면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해안가와, 그러니까 부안군하고 이런 쪽에 경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중심으로 토지를 집적해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서쪽 해안에 접한 면 이런 쪽으로, 그리고 고수면 고창면은 정말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퍼센트 제가 한번 적어봤고요. 그래서 맺은 말은, 그래서 고창은 전답이 전체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를 보게 되면 중심을 이루는 농업지역입니다. 그런데 명과 리 단위에서 필지수를 한정해서 볼 때는 분명히 차이가, 구성과 규모의 차이가 어느 정도 보인다. 그리고 한국인이 90% 이상이다. 그렇지만 국유지, 회사, 일본인 소유가 분명히 병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든가 동해 실업 주식회사, 그리고 일본인 토지 소유는 어느 일부 지역에 상당수 많이 분포하는 지역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식민지 권력이라 이런 쪽이랑도 분석할 여지가 있겠다. 그 다음에 그 상위 소유자는 측면만 볼 때 한국인이 약 90%를 차지하지만 10대 소유자로 봤을 때는 국유지, 그리고 회사, 일본인, 한국인이 굉장히 같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